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세계의 관심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 강력한 진전을 보인 한국에 쏠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여 총 79차례 발사한 것으로, 이는 지역 안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와 한국의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잠수함 도산 안창호에서 SLBM 미사일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가의 국방 능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전과 그것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 분석해 봅시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일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했죠. 이제심에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형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세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에 3, 6월에 6, 2일에 1을 딴 362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수함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4형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 잠수합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합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4.0톤급 핵잠수합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합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합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합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합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잠수함으로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전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 없는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보다 좋은 성능의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많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새로운 체계의 잠수함이 개발되어 해외의 많은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잠수함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주력 무기로는 어뢰와 미사일이 있으며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략 자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은 동력으로 인해서 종류가 갈리는데요. 재래식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지고 본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디젤이라는 연료의 특성상 특정 기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항해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등한 유틸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전기 충전을 위해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면 수면에 노출된 스노켈 마스트의 RF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로 인해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기부료 추진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나마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각종 신호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해당 핵잠수함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오직 핵보유국만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 허가가 없는 나라는 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운용할 수 없기에 핵잠수함을 대체하는 성능 좋은 잠수함을 개발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이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이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전지로 운용하는 잠수함이 그것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서도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건조되는 장보고3, 배치 잠수함에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무인 잠수정에 탑재할 2차 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나 도심 항공교통 기체의 동력원으로서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근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용량 2차 전지 시제품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 미래 해군에서 단독으로 수중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초대형급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잠수정의 동력원이 될 리튬이온 전지 제작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단위 전지와 모듈 전지, 팩 전지를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작된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지원 용역과 모듈 및 팩의 점검을 위한 점검 계측 장비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약 80억 원이라고 밝혀졌으며 해당 사업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 1등. 기존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지만 차세대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지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건조되어 2028년 해군에 인도돼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3화 배치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납축전지는 제조 원가가 워낙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수명이 짧고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해 발열과 폭발 위험이 있고 수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공조팬 등 다양한 부속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에 비해 리튬 전지는 동일한 부피의 납축전지보다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없기 때문에 부속 설비나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이로써 리튬 전지가 탑재되는 장보고3 배치 급 잠수함은 이제 잠항 시간이 166%, 최고 잠항 시간이 305%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튬 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디젤 잠수함을 보완한 새로운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잠수함계의 새로운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역시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이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 늦게 시작한 방산업일 텐데 이렇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한국이 무서워지려고 해. 사실 한국은 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한국은 옛날부터 무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들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기가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거야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군. K 전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해내버렸잖아.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옛날부터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했어. 물론 전쟁 자체는 아주 나쁜 거지만 말이야. 레이 그 말에 나도 동의해. 비록 독일은 전범국가이지만 그들의 엔진 기술과 그 외의 과학기술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지. 그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야. 레이 아니 그럼. 너는 독일이 잘했다는 거야? 레이 그럴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거야. 난 절대로 독일이 전쟁으로서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것만 얘기한 거야. 해외 네티즌 반응. 과학은 언제나 발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그 발전 안에서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운데 그걸 한국은 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한국 어딘가에는 비밀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리튬 전지는 이미 미래의 새로운 동력원이야. 물론 그런 동력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낸 건 한국이 처음인 것 같아.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잠행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지. 일찍이 일본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가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은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지.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이고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 국가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야. 저런 나라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레이, 놀랍게도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 레이, 오히려 북한보다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지. 정말 반전이야.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거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튬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튬,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이였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튬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한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튬으로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튬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튬에 대한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튬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 리튬으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에 탄산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갑축법 파고를 같이 넣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파저티브 긍정정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깅엄과 규모의 깅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축법 발효로 CATL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드 민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샐러드, 톡보적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 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천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에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멀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기술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톡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억만 달러 약 2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억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억억 원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억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의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